네,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일반 이사회에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을 했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수출 규제 조치 또 이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일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부의 대응 방안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일반 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의제로 상정을 했고 여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이사회가 WTO 협정상 가지고 있는 역할이 협정의 해석, 예. 그리고 협정상의 회원국의 어떤 의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이 일반 이사회가 WTO에서의 분쟁 조정 제도라고 하는 네. 이 분쟁 조정 제도의 분쟁 해결 제도에서의 결정문에 대한 어떤 승인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이사회에서 어떠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느냐, 네. 어떠한 내용으로 이 문제가 인식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과 한번 붙었잖아요. 예. 그때 WTO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긴 적이 있는데 네. 그때와 같은 효력을 이번 일반 이사회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일반 이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분쟁 해결 절차,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듯이 어떤 국제 재판 절차 그 자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이사회가 직접 이 분쟁에 대한 판결을 하는 곳은 아니죠.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판결에 대한 최종 승인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걸 이제 WTO 협정이라는 게 판정부를 구성하게 해서 그 판정부의 판결 결과를 일반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이사회 이 164개 모여 있는 일반 이사회 자체가 재판부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난번 이제 우리가 승소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해줘서 승소한 방사능수산물 건은 분쟁 해결 기구 그 판정부 그 판정부에서 난 판결을 이 일반 이사회가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이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결정이 나면 그게 이후의 상황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이사회가 직접 판정을 내리는 곳은 아니지만, 때문에 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우리 주장, 일본 주장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권위 있는 판결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문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회원국의 권리 의무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예. 또 중재판정부의 판결문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이사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이사회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하겠다고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WTO에서 맞붙는다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분쟁 중재 정식 어떤 재판 절차 시작된다면은요. 예. 그러면 송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예. 기존의 일본의 입장, 이 WTO 분쟁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이었느냐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번 무역 규제에 대해서 안보상의 조치, 안보 예외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이 안보 예외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WTO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재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으로 제출한 문서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비경제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 안보상의 예외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안보 예외를 들고 나오려면
그것이 그 나라의 안보에 어떠한 합리적 연계가 있는지, 예. 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 나라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서 제기한 공식 의견입니다. 네. 우리 WTO 체제는 지금 이제 이 일반 이사회 분들도 일반 이사회 나라도 한국, 일본 당사자가 아닌데도 참석하는 것처럼 어떤 국제 분쟁이 생기면 그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도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반 이사회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일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분쟁에서 제출한 일본 본인의 공식 입장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태는 일본이 WTO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조치는 WTO에 크게 4가지 협정 조항이 위반이 되는데요. 네. 하나는 가트 1조에서 각 나라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즉 목록에 나와 있는 제품, 기술, 장비 이외의 일체의 리스트 외의 기술 소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는 이 조치에서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그런 조치를 취하느냐. 기존 27개국 관계없이 27개국에서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그걸 차별하느냐를 일본이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서 이 가트 10조 3항에 보면 이러한 무역 규제 조치를 실시할 때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도 위반이고요. 또 11조에 보면 수출 허가라는 명목으로 수출 제한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13조에도 보면은 그러한 수출 허가 제도를 만약에 이런 우리도 지금 수출 허가라는 게 이 전략 물자 이 통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수출 허가 제도를 하더라도 차별 없이 하라는 이런 WTO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조항에 일본의 조치는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일본이 그것을 안보 외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일반 이사회 결과는 그날 23일, 24일 이때 바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냥 논의만 하고 회의록만 남기는 수준입니까? 네, 그렇죠. 후자이죠. 서로 일반 이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토론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둘러싼 법적인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해서 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됐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입니다. 일본이 제3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중재하자고 요청을 했고 오는 18일까지 우리 정부에 답변 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과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의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이 객관적으로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이렇게 해석, 이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돼서 분쟁이 있을 때는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갖는 의미가 2018년에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일본 변호사들 약 300여 명이 지지하는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피해자를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의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전쟁 시기에 일본에 의한 인권 침해, 또 식민 지배 불법성, 이러한 국제인권법에서의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에선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권 협정에서 중재위원회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 중재위원회를 요구하는 일본의 요청을 우리가 아예 이렇게 귀를 닫아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저는 그러면 도대체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원회에서 일본이
무엇을 중재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인지, 예, 즉 예. 일본이 여기서 통해서 이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면 예. 그거는 우리 사법제도 속에서 무익한 의미 없는 중재입니다. 왜냐하면 예, 예. 우리 사법제도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와 다른 중재 어떤 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한다든지 네. 대법원 판결이 달라지는 그러한 법적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본에게 그래 알겠다. 청구권 협정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된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그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중재의 구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네. 일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즉 이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송기호 변호사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1740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전쟁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7년에 니시마츠 건설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때 강제징용 당한 중국 피해자에 대한 이 판결인데 여기서 중일 사이의 그런 일종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네. 이 중국인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에서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니시마츠 건설이 배상을 했죠. 다만 이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다만 일본 법원에서 재판으로 청구할 권리는 없다. 대신 니시마츠 건설이 이 강제노동으로 해서 본 이득을 배상할 경우에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일본 법원에 와서 그것을 재판으로 소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다소 모순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일본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경우에 기억 또 책임 미래재단 기금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일이 2차 대전 시기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만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민간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상당히 지금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대단히 부당한 일본의 수출 규제 또 우리의 그 후방 공급 방향을 교란시키는 것이고 또 더구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적자잖아요. 물건을 판 쪽에서 지금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어떤 자연스러운 또 정당한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뭐라 그럴까 이런 우리 국민의 자연스러운 의사표시와 분노를 일본 국민들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또 슬기롭게 이것이 어떤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